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6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박 PD는 언제 샤워하세요? 저는 저녁에 합니다. 근데 샤워하실 때 혹시 소변을 보진 않으세요? 급하면 봐야죠. 매번 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최근 페이스북에서 좀 화제가 되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SBS의 스브스 뉴스라고 있죠. 네. 여기에 나온 카드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좀 몇 년 전 얘기긴 한데 이효리 씨 있죠. 네. 요정으로 불리는 이 이효리 씨가요.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신은 샤워할 때마다 소변을 본대.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출연진들이 진짜 아연질색했겠죠. 아니 뭐 요정인 줄 알았더니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었던 거야. 요정은 뭐 오줌 안 싸나? 오줌을 싸는데 샤워하면서 오줌을 눈다? 서서 쌌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도요 난리가 났었어요. 뭐 댓글들에 뭐 충격적이다, 심지어는 더럽다 이런 댓글까지 달기도 했었대요. 더러울 것까지. 근데 스브스 뉴스에서는요, 아니 샤워 중에 소변을 보는 게 그렇게 더러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비뇨기과 전문의 모셔다가 뭐 얘기를 들어봤나 봐요. 이 비뇨기과 전문의가 설명해 준 거에 따르면요, 갓 배출된 소변은요 다른 체내 분비물들 있죠, 뭐 눈물이라든지 콧물 그리고 침 뭐 이런 거에 비해 훨씬 깨끗하대요. 콧물이나 침보다는 깨끗하다, 뭐 이건 이해가 가는데 눈물보다 깨끗하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 비뇨기과 전문의에 따르면요, 소변은 신장이란 곳이 있죠. 여기서 모두 독소가 여과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배출되기 때문에요, 거의 깨끗한 물과 같다. 피부에 닿아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위급한 상황에서 소변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거 종종 보잖아요. 사막이나 이런 데에서. 네.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여기서는요, 이렇게 소변에 뭐 더럽고 깨끗하고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도 있대. 이게 뭐냐면요. 변기 물을 아낄 수 있다? 그렇죠. 샤워 중에 소변을 보게 되면 어차피 샤워하는 물에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박 PD 얘기처럼 물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수치까지 제시했어요. 소변을 보는 동안에 샤워 헤드에서 나오는 물이 평균 3.2리터 정도 된대요. 근데 변기를 내릴 때 사용되는 물은 7리터.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다가 여성분들은 소변 보실 때 또 휴지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수치도 있대요. 50일 동안 매일 샤워할 때 오줌을 누잖아요. 그러면 휴지 한 롤로 얘기하죠. 그거를 절약할 수가 있대요. 이 때문인지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이란 곳이 있대요. 여기서는 이런 캠페인도 한대요. 지구와 환경을 위해 샤워할 때 소변 보자. 예.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대. 이왕이면 큰 것도 같이 하지 뭐. 큰 거는 좀 안 되겠지. 큰 거는 더럽다니까. 막혀. 막히고. 아무튼 스브스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샤워할 때 소변 본다고 밝힌 이효리는 더럽다는 말 대신 친환경적이다, 친환경 여전사다,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생물학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어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저희 생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네들 샤워할 때 쉬 하지 않냐? 그러더니, 그래도 애들이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사람이 본능적으로요,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은 방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애들 쉬쌀 때 뒤에서 쉬 그렇죠.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청각 효과가 의외로 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샤워를 하면서 쉬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일 아침에 이제 샤워할 때는 그냥 쉬를 싸야 되겠다. 물도 아끼고. 단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있죠. 공중 목욕탕. 네. 여기서 샤워하다 쉬하면은 때밀이 아저씨한테 혼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어요. 뭐 눈물보다 깨끗하다는데요. 뭐.
직장인들은 치열한 야생 현장으로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주차장에만 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적게 타면 적게 내는 메리츠 다이렉트 주행거리 할인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메리츠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미래창조과학부가요, 오늘 전파법 시행령 이거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요? 이 전파법 시행령, 전파에 관한 법을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 바꾸는 거 봤더니 5G, 그러니까 5세대 이동통신이죠. 그리고 드론, IoT, 이른바 신산업에 활용되는 스마트 융합기기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예, 제일 눈에 띄는 게요, 무선국 허가제도 보완이 됐다고 합니다. 5G 글로벌 표준 선도 이거를 한국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 선도에 필요한 스마트 융합기기, 이러한 새로운 전파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시험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무선국 허가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파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애플의 새로운 제품이 들어올 때 항상 보면은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게 한국에서 전파 테스트를 하는 게 이유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현재 3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무선국 허가 검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1개월까지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아이폰 이제 7 나올 텐데 7은 좀 빨리 나오게 되네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도 아이폰은 무선 드론, 무인 자동차, 5G 이거 아니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미래부 말대로 규제 개선, 신산업에 활용하는 스마트 융합기기를 조기에 우리가 상용화도 하고 글로벌 표준도 선도하고 이런 목적이면 정말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이런 목적으로만 뜻하는 바대로 될까? 혹시나 뭔가 챙기기 위한 새로운 구실을 찾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는 규제 풀어준다 해놓고선 뒤에 가서는 돈을 챙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수도 있다, 이 얘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을 하잖아요. 급행료라는 게 또 있다고 하네요. 얘네도 2개월로 단축하고 싶다고 급행료 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장이 퇴근하는 시간 8시, 내가 퇴근하는 시간 9시, 집에 도착하면 10시, 10시 반 띠링, 부장, 깜빡하고 이거 안 했네, 이거 내일 오전 11시까지 사무실에 올려놔줘, 급한 거야. 이거 왠지 익숙해. 그쵸. 이런 일들이 국내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뭐냐면요, 퇴근하고서도 부장이나 위에 상사들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업무 지시 내리는 거야. 아이고, 업무 지시는 기본이고요.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띠링, 야, 나 오늘 술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네가 회의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통계 수치를 보니까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오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요, 카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뭐 이런 포럼을 진행을 했대요. 네. 이름부터가 되게 눈길을 끌죠. 여기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아까 얘기대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스마트 기기로 인해 근로자들이 퇴근을 한 이후에 일하는 시간,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만 하루 평균 1.44시간 이렇게나 일을 더 한다는 거야. 주당으로 따지니까 무려 11.3시간이나 일을 더 해야 된대요. 하루 더 출근하는 거야, 하루 더. 하루가 보통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3시간을 더 하네. 노동사회연구소에서는요, 근로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대요.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평일 업무 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겨우 13.9%, 이것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근로자의 86.1%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퇴근 후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 기기로 일을 퇴근 후에도 하는 분들이 거의 열의 9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스마트폰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중복 응답을 허용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요,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 발신, 이게
63%에 달했고요.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 또 편집 이것도 57.6%, 또 메신저 아까 얘기 드렸던 카톡이나 뭐 이런 거, 또 SNS 이거를 통한 업무 지시나 처리 이게 47.9%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래요. 어차피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 이게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노사 단체 협약에 이거 못하게 금지시키고 있대요. 어허. 근데 우리나라 아직 이런 일이 없죠?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펜텍 기억나시죠? 추억의 이름 아닌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펜텍 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경영난을 극복하고 기사회생했죠. 근데 오늘 1년 7개월 만에 새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전성기에 쓰던 스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요. 새 제품의 제품명이요. IM100. 이게 영어의 I am back. 그거를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이거 우리 백인 거 아니에요? 우린 뉴스백인데. SKT와 KT로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게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온다는 거죠. 아니 근데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일 것 같은데요. 예, 이 IM100이요. 보급형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44만 9천 원입니다. 오, 엄청 싸네요. 예, 그러니까 갤럭시나 아이폰보다는 절반 수준 정도 되겠죠. 재밌는 게 이 제품과 별개로 패키지로 제공되는 스피커, 이 스피커 이름이 스톤인데요. 돌같이 생겼다 해서 스톤이에요. 근데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선 충전을 겸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거기다 올려만 놔도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려만 놔도 충전이 되면서 여기서 음악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오, 이거 참 편리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매력적인 게요. 휠키가 부착이 돼 있어요. 이 휠키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날로그 시절에도 IT 기기 옆면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그쵸. 뭐 주파수 맞추고 소리 예. 음량 키웠다 줄였다 하고. 그렇죠. 그게 이 디지털 제품에도 부분적으로 장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자동 타이머 기능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휠키를 돌려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타이머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제품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구체적인 스펙은 어떻게 돼요? 네. 5.15인치 디스플레이고요. 풀 HD급 화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430 프로세서 옥타코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시멜로 운영체제. 램은 2기가고요. 저장 용량은 32기가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3000mAh고요. 외장 메모리 슬롯을 이용하면 최대 2테라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메라는 후면 1300만 화소, 전면 5000만 화소고요. 두께는 7.8mm, 무게는 130g. 아니 스펙도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네. 최고 스펙 이런 거 자랑하면서 되도 않는 제품 나오는 것보다는 나아 보인다. 그렇군요. 그리고 충전기도 괜찮게 나온 것 같다. 폰 안정성은 일단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니 박 PD도 이제 스마트폰 바꿀 때 되셨잖아요. 네. 혹시 찜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얼리 어댑터가 되긴 싫고요. 얼리 어댑터들의 반응을 좀 본 다음에 나중에 사시겠다. 검증이 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와이프가 아침마다 계란을 하나씩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계란 먹기 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와이프가 챙겨주는데 이거 안 먹기가 뭐해서 매일 아침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난 몰랐어. 진짜 와이프한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요. 계란이 항암 성분이 상당히 많대요. 혹시 내가 안 걸릴까 봐 걱정이 됐었나 봐.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백현동 교수팀이요. 계란 난항이 단백질인 포스비틴의 인체 유해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과 항유 전독성 연구. 논문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 논문에 따르면요. 계란의 노른자 속 주요 단백질 중 하나인
포스비틴이요, 항암 작용은 물론 DNA 손상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대. 어우, 약이네, 약이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이 논문에 따르면요, 포스비틴은요 계란 한 개에 무려 0.22g이 들어있대요.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거라고 합니다. 백현동 교수팀은요, 포스비틴을 사람의 다양한 암세포에 적용해 봤는데요, 이 결과 암세포 성장이 훨씬 더뎌졌대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오.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DNA 손상을 억제한다, 이것도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예. 이 연구는요, 포스피틴의 암 예방 효과를 입증한 세계 최초의 연구 결과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미국 가금과학협회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란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계란값 올라가겠는데.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과 함께 요즘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SNS 인스타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요, 월 실제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억 명이나 사용해요? 예, 액티브 유저가 5억이다.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1억 명이 최근 1년 사이에 가입을 한 거래요. 아하. 아니 어쩐지 최근에 인스타그램 관련된 이벤트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인스타그램에 뭐 사진 같은 거 올리면 뭐 상품 주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 인스타그램 뭐 나는 얘기만 들어봤지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SNS와 조금 다른 게 여기는 사진, 그죠? 동영상 위주로만 주로 포스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이라든지 가방, 먹을 거라든지 이런 이쁘고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해시태그 있죠. 네. 그 샵 모양으로 생긴 그 해시태그를 가장 먼저 썼던 데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종편의 예능 TV 보면요, 방스타그램 뭐 이런 거 있잖아. 방스타. 아, 그렇죠. 그것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따온 말인 거죠. 그만큼 인스타그램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과연 잘 버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휴, 돈도 엄청나게 버네요. 모바일 광고 매출로요, 전년 대비 144%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1조 8천억 원. 어이? 이렇게나 많이? 예,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모바일에서 광고로만 땡긴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때 SNS의 대표 주자였던 트위터, 얘네는 너무 지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트위터 사용자 수가요,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데 21일 올릴 수 있는 영상의 최대 길이를 30초에서 140초로 늘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아, 이참에 우리도 인스타그램처럼 돈도 좀 벌고 사용자도 좀 늘려보자. 거의 4배 이상을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서버 비용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과연 트위터의 승부수가 통할까? 귀추가 주목되죠. 그러네요. 다만 이게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는요, 닉네임이 또 하나 있네요. 허세스타그램. 허세스타그램?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아, 이런 비아냥인 거죠. 몸매 자랑, 명품 자랑, 자동차 자랑, 쇼핑몰 홍보, 이런 거를 주로 목적으로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의 또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이 있잖아. 네. 연예인들이 자기 협찬품 뭐 이런 거 올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보기 안 좋죠? 시급 6,000원으로 올려줄게. 아이고 사장님 최저시급 챙겨주자고요.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차란입니다. 나 진상인데 3개월 할부. 네 귀한 집 자식이다. 알바가 합이다. 알바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일자리 얘기를 다시 드릴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도요타에 다니는 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국내 직장인들이 이렇게 푸념하고 다닌대. 저도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만원 버스, 만원 지하철에서 시달리다 보면 아니 도요타 직원들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특히 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길에다 낭비하는 시간만 모아서 공부를 했다. 박사학위도 벌써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 지인도 계시더라고. 박 PD도 눈치채셨겠고 저희 방송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얘기 드리는 이유 아시죠? 최근에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국내에도 알려져가지고 화제를 끌고 있죠. 일단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도 재택근무제를 일부 실시하는 기업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도요타가 화제가 되는 이유는 도요타처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이번이 거의 처음이래요. 일단 어떻게 시행하나 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도요타가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시기는 오는 8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때부터 인사, 격리, 영업에 종사하는 사무직 그리고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술직 이 대상으로 하는데 모든 대상은 아니고요. 입사 5년차 이상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은 제외가 된대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기존 업체들처럼 재택근무 하겠다고 해놓고선 생색만 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요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야. 뭐냐면요. 도요타 본사 직원이 7만 2천 명이 된대요. 예. 근데 요번에 8월부터 시행하는 재택근무 대상자 따져봤더니만요. 3분의 1이나 된다는 거야. 와우.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무려 2만 5천 명. 아이고 구내 식당 매출이 팍 줄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놀랄만한 숫자 아니에요? 그럼 진짜 이렇게 재택근무 하게 되면 이들은 진짜 정말 집에서만 일을 할까? 이것도 좀 궁금하시죠? 예.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무직은요. 집에서 종일 근무해도 된대요. 단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출근하면 된대. 2시간 출근해서 뭐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뭐 그런 거겠죠. 살아있나 확인하는 거 출석 체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람 쐬러 회사 갔다 오고 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회사 밖에서 대부분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시죠. 영업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아예 사무실 들어가지 않아도 된대요. 이분들 대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출근 이런 규정도 없어. 귀가 후에 이메일로 업무 상황만 보고하면 된대요. 중요한 회의가 있는 경우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출근하면 되고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회사에 굳이 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정말 진짜 꿈같은 근무 조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도요타가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 일단 도요타가 밝힌 내용부터 살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성 직원들의 육아 참여를 돕고 여성 직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성 직원들이 이제 와이프가 아내가 애를 낳게 되면 이제 육아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 회사에 목매어 있으면 육아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가정이 힘들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회사 업무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그걸 막아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여성 직원들이야 당연하겠죠. 출산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겼을 때 요거를 좀 집에서 재택근무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이런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업무 경험이 풍부한 여직원들이 육아 또는 부모 간병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겠다. 또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남성 직원들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든 여자든 일본과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현대나 기아 이런 데서는 너네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맞아. 육아를 이렇게 오래 해? 그러면 아마 책상 뺄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모셨던 데스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육아는 여자만 하는 거지 왜 남자가 육아하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애기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킨다고 했더니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저랑은 진짜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요타가 그러면 아니 이런 거 갑자기 전격적으로 실시한 건가? 전격적으로 도입한 건가? 이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만요. 도요타는 예전부터 이 재택근무 제도 요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다른 제도를 도입해 왔대요. 예. 뭐냐면요. 현재도 이제 8월이 되기 전에 현재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직원들은요. 본인이 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4시간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할 수가 있대. 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는요. 생후 1년 미만의 아기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요. 주 1회 2시간만 출근하도록 이런 제도도 만들었대요. 이번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제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나 보죠. 생산성도 더 높아졌나 봐.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행이다. 이래서 도요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차근차근 제도 도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나 부럽잖아. 예. 근데 부러워하긴 아직 일러요. 더 대단한 회사도 있어 보니까. 경제브리핑 퀴즈쇼 1대1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가난한 현상을 일컫는 경제 용어는 창조혁신센터? 땡! 땡입니다. 왜 틀려요? 자원이 없으니까 창조라도 해야죠. 아 그렇긴 한데 답은 천연자원의 저주. 다음 문제 드리죠. 에이즈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유발하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땡! 전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수백 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염병 아니에요? 아 이해는 되지만 책 좀 읽으셔야겠네요. 총균세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새 책을 내셨어요. 김영사에서 펴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다음 시간까지 이 책 꼭 완독하고 오세요. 퀴즈 못 풀어도 출연료는 나오죠? 인류의 내일에 관한 중대한 질문.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도서 출판 김영사. 뭐냐면요. 재택근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제도 이거를 도입한 회사도 등장을 해버렸어. 아니 재택근무에서 어떻게 한 발을 더 나아가지? 저도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발해요. 또 이 회사도 일본 회사야. 일본에 있는 유니레버 그러니까 유니레버 재팬이에요. 예. 여기는요.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원이 자유롭게 택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7월 1일이죠. 이때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원이 자유롭게 택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니레버 재팬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집이건 카페건 도서관이건 뭐 상관이 없대요. 직원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루 7시간 35분 요것만 채우면 근무한 거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로그인 요런 시간을 재겠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시간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골라서 근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도 이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ork from anywhere and any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일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약자로 WAA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도 이것까지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근무하라는 거야? 유니레버 재팬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더니 상세한 예시가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 된대요. 예를 들어 보육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직원이라면요. 오전 6시에서 7시 아이가 깨기 전에 그냥 회의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는 아이를 등교시키고요. 그 이후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집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전화 회의도 하고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은 점심을 먹고 그 이후 시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는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데려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8시부터 30분간은 메일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 7시간 35분 노동이 된다는 거야. 아, 꼭 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거군요. 그렇죠. 7시간 35분 이 시간이 엄청 짧잖아요. 근데 이 시간마저도 쭉 근무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 쪼개가지고 채우기만 하면 된대. 야, 그럼 이건 거의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의심스럽잖아. 이것도 우리 이런 식으로 해요 해가지고 기사만 나오게 하고 홍보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니레버 재팬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공장 근무자든 일부 사원을 제외하고요. 무려 400명의 사원이 적용 대상이래. 본사에 있는 직원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직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무튼 유니레버 재팬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 유니레버 재팬이 밝힌 도입 배경도 되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모든 직원이 자신답게 일하면서 한 팀으로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업 성장의 기반이라고 여긴다. 너무 멋진 말 아니야? 자신답게 일하는 것.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못지않은 살인적인 근무 환경 이걸 얼마 전까지 일본 기업들이 자랑해 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변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에 이 두 기업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또 있어. 자동차 대기업 중에 하나인 혼다 있죠. 예. 혼다는 벌써 지난 4월부터 육아 중인 여성 사원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대요. 그래서 실시하고 있대요. 가사나 육아를 계속하면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요. 1개월 중에 4분의 1은 집에서 일하는 방식이래. 이것도 되게 놀랍죠? 또 시미즈 건설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일본 건설업계에서 꽤 유명한 데인데 여기도 4월부터 여성 사원이 육아를 하면서 근무하기 쉬운 유연근무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 화제가 됐대요. 아니 근데 일본 기업들이 왜 이런 변신을 하고 있을까요? 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아까 유니레버 재팬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데에서 밝힌 바처럼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만이 표면적인 이유일까? 혹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진 않을까? 일본도 늦었지만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한테도 도움이 되는구나. 이게 직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박 PD 지적이 정확해요. 뭐냐면요.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엄청 사회 문제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이게 저출산 고령화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기업에서 일 시킬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출산만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여성 인력 이게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네. 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근무하기 좋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걸 깨닫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얼마 전만 해도 보통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이런 게 산업 패러다임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소품종,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보통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회사에서 정해준 자리에 직원들이 그 시간에 다 같이 나와서 똑같이 일을 시작해야 이 제품이 생산되고 업무가 돌아가고 보통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업무가 안 돌아가. 불량품도 나와. 그러니까 상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어디 놀고 있는 놈이 없는지 다 감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에 출근시키는 게 이때는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IT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시대예요. 기존과 같은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요즘 창의성 얘기하잖아. 네. 개성이 철철 넘치는 창의성으로 까탈스러운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 붙들어 놓고 일만 시켜가지고는 이 회사는 망하기 십상인 거지. 직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개성 이걸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비자, 까탈스러운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충원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예전같이 강압적으로 일 시키면 누가 나오겠어. 이제 대기업의 당면한 문제가요. 돈을 잘 버는 거 그 전에 일단 회사를 굴러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창의성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회사가 하나 있죠. 구글. 네. 구글만 하더라도 업무 시간의 20%를 뭐에 쓰라고 해요? 자기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인데 지금 맡고 있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라. 이게 20% 룰이라고 해서 거의 사교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왜 이런 걸 시키겠어요? 우리도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쉬잖아. 월화수목의 20%를 좀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20년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재택근무란 말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박 PD도 아마 이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네.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필독서였거든요. 제가 경제학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무조건 샀어야 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필독서였는데 하도 대출이 많아가지고 책이 다 찢어져 버렸어. 이 책은 사서 봐야지. 이걸 대출해서 보면 어떡해요. 책도 두꺼운데. 아무튼 제3의 물결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책이 출간된 게 1980년이에요. 네. 지금으로부터 무려 36년 전이죠. 근데 이 36년 전에 토플러는 재택근무란 말을 썼대. 뭔 얘기냐면요. 토플러가 이 책에서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은 수천 년 걸쳐 진행되었지만 제2의 물결은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제3의 물결은 정보화 혁명인데 20에서 3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보화 혁명이 가속화되면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네. 정확히 짚으신 거지. 응?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1980년도만 해도 이게 확산은 안 됐었잖아요. 근데 토플러는 이런 기기를 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스마트 워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보화에 가장 앞선 미국 있죠. 미국에서는요. 이미 재택근무의 혜택을 보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브루킹스 연구소 조사를 살펴봤더니만요. 무려 650만 명의 미국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한대. 엄청 많은 숫자 아니에요? 굉장히 많네요. 이는 전체 직장인의 4.5%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미국 직장인 100명 중 5명이 집에서 일을 하는 거야. 또 조사 결과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택근무가 많은 지역에 대한 조사도 있는데요.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무려 7.5%에 달한대요. 애틀란타도 6.2%, 오스틴도 6.9%. 근데 이 도시들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교통난이 심각한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시킨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미난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재택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이런 사이트. 이름은 플렉스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 플렉스잡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만요. 미국에서 재택근무 일자리 찾는 데가 무려 4만여 기업이나 된대. 이 기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재택근무하고 싶은 사람이랑 연결해주는 이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인이나 자코리아 같은. 우리나라도 이런 거 들어오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는 재택근무가 없잖아. 재택근무를 안 시키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직장인들한테는 이거 너무나 낯선 그런 문화잖아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진짜 강압적이고 군대 같은 기업 문화가 건재한 한국 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해라? 부하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할 거야.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은 회사에 출석을 해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상사의 눈도장을 찍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항상 불안에 떨지 않겠어요? 또 상사도 마찬가지죠. 부하 직원이 눈에 앞에 없으면 얘 어디 가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항상 불안해하잖아. 내 눈앞에서 보여야 되잖아. 방금 이제 상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 재택근무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는 얘기는 부하 직원들이 집이든 카페든 도서관에서 다 여러 명이 동시에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일의 성과를 누군가가 한 명이 사무실에서 종합, 정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 그런 일본의 그런 기업의 상사들은 그 역할을 기꺼이 아니면 회사가 명령을 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그걸 하려면 이 부장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전원이 다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장들 중에 이거 희생하겠다는 분은 많지는 않겠죠? 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기러기 아빠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러기 아빠들은 직원들 야근 시킨 다음에 또 술 한잔 해야지? 이런 분들 또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눈을 마주치고 일을 해야 업무도 진행되고 효율도 높아지고 재택근무 해봐라. 회사 망하기 십상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요.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가요. 시트랩이라는 여행회사를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전체 직원이 500명이나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절반은 재택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기존처럼 그렇게 근무를 시켰대요. 그리고 9개월 지난 후에 이제 평가를 한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보통 아까 얘기 드렸던 부장 같은 경우에는 보나마나 회사에 나온 애들이 훨씬 일을 잘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니콜라스 블룸 교수의 결과에 따르면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산성 있죠. 재택근무자가 무려 13%나 높았대. 아니 집에서 일하면 놀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불능교수의 해석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요. 재택근무자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줄어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병가도 줄어들게 된대. 안 아프니까. 그쵸? 대신에 평균 근무 시간은 9.5%가 늘어난대요. 왜 이렇게 근무 시간이 늘어났을까 봤더니만 일에 대한 만족감이 늘어난다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회사에서 규정으로 정해준 시간보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해.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직률 있죠. 미국 같은 데는 엄청나게 이직률이 높잖아요. 이직률이 회사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 뚝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이해를 해주면 회사 측에서 회사에 대한 충성심? 로열티?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만족감 높아지면 충성심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좀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도 회사에서 이렇게 도와주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 충성심은 뭐 잘 모르겠고 좋아. 재택근무 이왕 하는 거 회사에서는 2시간 놀고 1시간 일했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여긴 내 집이니까 나는 이 3시간을 2시간을 짧고 굵게 강렬하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놀래. 이러면서 업무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이런 장점도 있어요. 회사는 재택근무 덕분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대요. 그렇죠. 뭐냐면요. 사무실 공간, 책상, 의자, 인터넷 이런 거 필요가 없잖아. 집에서 일하나 하는데. 그래서 따져봤더니 재택근무 한 명당 매달 $1,900, 우리나라 돈으로 219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대.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난방, 에어컨요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조사가 또 있어요. 올해 포브스지에서 기사를 하나 실었거든요.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일한다면 일을 사랑할 가능성이 87%나 높아진대요. 이거는요. 직장인 3,47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재택근무자가 회사 근무자보다 직업 만족도가 무려 2배 가까이, 아까 87%라고 그랬죠? 그렇게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부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근데 왜 신문을 그렇게 여러 개씩 보고 계세요? 내가 의심병이 좀 있어. 의심병이요? 한 사건을 놓고 언론에서 장난을 많이 하거든. 이 대리,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알아? 에이, 제가 기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순진한 친구를 봤나?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는 어버이연합 알지? 그분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그런다고 생각해? 뭐 어르신들이 용돈이나 벌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이 하필 거기서 용돈을 버냐고. 뭐 보수단체니까 보수를 받아야 움직이는 거라서. 아침부터 왜 낮에 개그야? 시민단체가 집회하면은 단신, 어버이연합이 집회하면은 머리기사, 진보라는 말만 나오면 빨갱이 잣대부터 들이미는 거. 이게 바로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이라는 거야. 프레임. 모든 기사에는 그 의도가 있는 법이라고. 오, 부장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사실 내가 요즘에 현직 기자가 쓴 재밌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 이거 나쁜 뉴스의 나라. 아마 이대리가 보는 찌라시보다 훨씬 재밌을걸? 오, 진짜예요? 그럼 다 읽고 저 좀 빌려주세요. 이런 책은 좀 사서 보라고. 뉴스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한빛피즈 최신작 나쁜 뉴스의 나라. 재택근무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단점도 있지 않느냐.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컴퓨터 보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또 집에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이거 보험 처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지금까지 장점이랑 이런 단점이랑 비교해 보면 장점이 훨씬 크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뭐 일한다고 보안사고 발생 안 하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제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택근무 확산은요, 현재 글로벌 트렌드화 되고 있대요. 영국 BBC가 최근에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구글, SAP, 딜로이트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적극 수용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무 공간을 대폭 축소하고 있대. 아까 얘기처럼 직원들 앉는 책상 이런 거 필요 없잖아. 또 재미난 거는요. 데이터 분석 업체 중에 시트릭스라고 있죠. 예. 이 시트릭스의 자료도 BBC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 뒤죠. 이때가 되면 영국 내 직장인의 70%가량이 재택근무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 기사까지 내놨어요. 예. 아니 머지않아서는요. 이 직장이란 개념도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2탕, 3탕 뛰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고 기업에서도 너는 우리 회사랑만 고용계약을 맺어야 돼? 이런 것도 융통성 있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애청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실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찾아봤더니만요.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국책연구소 이런 데에서 재택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대요. 또 콜센터 같은 데 있죠. 그리고 텔레마케팅 이런 데에서도 상시형 재택근무를 도입한 업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이유는 뭐 다양하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강압적이고 군대 같은 기업 문화가 주요 요인이 아닐까. 게다가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얘기하죠. 일가정 양립, 저녁 있는 삶 이렇게 구호만 외치는데 실효성은 전혀 없잖아. 정책 말만 그럴싸한 그런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재택근무가 확산이 더디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만큼 재택근무 도입이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택근무를 하려면 네트워크 환경이 진짜 좋아야 될 텐데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이 없잖아. 그렇죠. 전국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다 터지죠? 노트북으로 회사에 연결할 수 있죠. 섬에 가도 되잖아.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인터넷이 잘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일하기 힘들다? 아니 근처 카페만 가도 스타벅스나 커피숍만 가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IT 강국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 제도가 재택근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벌써 재택근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대부분이 업무 시간에 퇴근한 후에도 상세 업무 지시 받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브리핑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듯이 이미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맞아요. 퇴근 후에도 하루 평균 1.44시간을 일한대잖아. 네. 이게 재택근무가 아니고 뭐야. 그리고 사무실, 오피스 비용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도 니즈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출퇴근하기 짜증나는 나라도 드물걸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증명됐잖아요.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고 일을 하는 게 거의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뭐하러 만원 지하철 타고 버스에 시달려가지고 출근해서 땀 뻘뻘 젖은 옷으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커피 마시고 일하고 이런 비유를 왜 반복하냐고요. 게다가 이게 출근하면 또 이런 일이 있잖아. 별 할 얘기도 없는데 오늘 시간 남지? 괜히 회식해가지고 술 먹이고 그래 다 내가 너네들 챙겨주느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들어야 되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두 번째로 길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악이잖아. 미국보다 절반 수준에 불과하잖아. 이게 회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노동 생산성 저하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한 상사의 눈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는 기업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택근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연인 부부 간에도 좀 떨어져 있어야 잘 챙겨준다. 상사 부하 간에도 그러지 않을까요? 매일 보니까 맨날 갈구다가 이게 매일 안 보게 되고 재택근무로 가끔 보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사도 좀 잘 챙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진 않으려나? 상사는 가끔 보면 더블 콤보로 갈굴 것 같아. 더블 콤보로 갈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위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도 말로는 창의성 얘기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만 할 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재택근무와 같은 방법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기업 규모를 가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종업원 수잖아요. 그렇죠. 그죠? 재택근무를 10분 활용을 하면 저희 같은 이런 구멍가게 수준의 스타트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종업원 수로만 치면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본 기업들처럼
20년이나 긴 장기 불황 이후에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면 우리는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진짜 우리 직장이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오너분들이나 경영인들은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재택근무하면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분들도 없진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간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포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알리바바 창업이 인생 최대의 실수. 마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이 얘기가 뭘까요? 일단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마인 회장이 20일 날 러시아에 가가지고요. B20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회사 업무에 모든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알리바바를 세운 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작은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기업이 돼버렸다.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바쁘다.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다. 그거네요. 그렇죠.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어떤 반응인고 살펴봤습니다. 사업을 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놓을 수가 없는 그 탐욕이 마윈의 실수겠지. 또 다른 분은요. 이게 바로 가진 자의 여유인가? 하루 몇만 원 벌려고 갑질당하는 내가 미워지네. 어허. 배부른 소리 한다. 다 팔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렇게 한 기업인들 많다. 내가 알리바바 같은 큰 회사를 안 만들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면 헛소리겠지? 모든 걸 가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네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요. 마인 회장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누리꾼들도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다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 돈이 마인을 삼켜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작은 회사에서조차 일에 쫓기는데 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잖아요. 적당한 게 좋다. 돈도 적당히 벌고 시간과 여유도 적당히 가지는 것. 그게 행복이다. 이게 결론인데 저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죠. 저희도 마인 회장처럼 작게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영업도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마인 회장처럼 나중에 혹시나 인터뷰를 하게 될 때 뉴스백을 만든 게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런 말은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돈보다는 시간을 벌고 싶습니다. 시간만 벌면 어떻게 해요? 돈도 벌어야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